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때입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기는 올까? 노력을 하는데 결실을 맺기는 하는 걸까? 아무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흔들리고 또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어떤 것도 확실하지가 않다는 건 또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또 하루가 열렸습니다. 몸을 잔뜩 움츠리게 하는 추운 날이지만 마음만은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어제보다도 훨씬 더 추운 아침이죠.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고 호남과 제주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저녁까지도 눈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게 대비하셔야겠고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많으니까 특히 화재 발생하지 않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오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 잘 자란 이것을 맛있게 무쳐내면 단맛이 느껴진다는 거 다들 아시죠? 도와줘요 뽀빠이 하면 생각나는 이것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구입해서 바로 손질할 게 아니라면 보관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흙이 묻은 상태로 키친타올에 싸서 냉장고 신선실 속에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같은 칸에 사과나 멜론, 키위 등이 보관돼 있다면 따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에서 나온 에틸렌가스가 신선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김밥 속에 들어가면 맛을 한층 높여주는 재료가 되고 잡채를 더 맛깔스럽게 보이게 하는 고명이 되기도 하고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농업 소식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UN 얘기부터 해보죠. UN의 식량농업기구가 식품 그리고 영양에 관한 자율지침이란 걸 채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식량안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식량안보위는 식량농업기구 FAO 산하기구고요.
매년 열립니다. 134개국 회원국이 참석을 하고 식량 안보와 관련된 정책 자문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 사례도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이번 위원회는 식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 6대 원칙 그리고 7대 중점 분야를 담은 식품 시스템과 영향에 관한 자율 지침을 논의하고 또 관련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 지침이기 때문에 구성력은 없습니다만 각국 정부 관계자들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또 이해 관계자들이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지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요, 고위급 전문가단이 최근 식량 안보 상황과 정책 동향을 설명한 식량 안보와 영향 2030년 향한 국제 서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식량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제안했고요. 또 식량 안보 요소로서 지속 가능성, 이해 관계자 역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원국들은 현재 식량 안보 상황에서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이라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면서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10년 앞을 내다본 보고서를 발표한 건데 네, 10년 후에도 기아 종식은 어렵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회원국인데 어떤 제안을 한 게 있습니까? 네. 우리 대표단은요, 자율 지침에서 중점 분야로 꼽은 여성, 청소년들이 농식품 산업 발전에 필요한 주체다라는 데 공감하면서 많은 국가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여건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모국에 다가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식품 시스템에 대한 위협 요소가 많은 상황일수록 국가 간 그리고 국제기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또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식품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때문에 FAO 식량 가격 지수가 8개월째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 간에 더욱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 곡물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제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공감대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식량안보위원회는요 보통 1년에 한 번 열리는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식량안보 상황과 식량 정상회의 개최를 고려해서 6월달, 10월달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인도의 농민 시위 얘기는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시위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와도 조금 신경전이 생겼었는데 이제 간섭을 한다고. 네네네. 그 인도와 캐나다가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통해서 관계 개선에 나서는 분위기라고요. 맞습니다.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작년 말에 시작된 인도 농민 시위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인도 외교부는 민주국가의 국내 문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라고 강력히 비판했고요.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인도 주재 캐나다 대사를 불러서 트루도 총리의 발언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인도 일각에서는 이번 농민 시위에 시크고 분리주의자 등 이렇게 외부 개입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요. 특히 인도 정부 내에서 트루도 총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크 교주들의 표를 의식해서 시크교 급진주의자들에게 온건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농민 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2018년에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 정부 고위 인사와 일정은 하루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홀대를 받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으로 나라 네. 관계를 좀 좋게 만든다. 그러면 캐나다가 인도 쪽에 공급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캐나다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코로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인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건데요. 캐나다 정부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2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이자, 모더나 등 주요 코로나19 백신 공급사들의 생산 차질과 물량 축소가 잇따르면서 캐나다 정부는 백신 수급, 접종 지원에 따른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일 날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 승인하면서 캐나다 보건당국도 진행 중인 승인 절차를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인도는 전 세계 백신의 60%가량 생산하는 의약품 제조 강국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 이웃 국가는 물론이고요. 브라질, 모로코 등 여러 나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의 제약업체인 세럼 인스티튜트의 관계자는 캐나다의 백신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세럼 인스티튜트가 한 달 안에 코비실드를 통해서 캐나다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비실드는 이 인스티튜트가 인도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인스티튜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인도 쪽에서 캐나다로 백신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나라 사이가 좋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미국으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위기에 몰리자 첨단 돼지 사육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화웨이 자회사 중에서 화웨이 기기시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총재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서 디지털, 지능, 무인화 이렇게 3대 요소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양돈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필요한 고객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웨이가 개발한 양돈 시스템은요,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관리, 인공지능 식별, 그리고 인공지능 결정 등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축사 곳곳에 각종 센서가 달려있고 사람 대신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돼지의 성장 상태를 살펴서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원격적으로 돼지 사육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화웨이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5G가 이끌고 AI가 적용된 현대 양돈이라는 보고서에서 미래의 양돈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주장하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축사를 관리하게 되면 AI가 더 많은 과학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 돼지 사육 기술 개발에 중국 정부도 관여하고 있는 걸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웨이 이번 스마트 양돈 방안이 농업부와 전략적 합의 중이라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화웨이가 다른 축산, 양식업 분야로 기술 적용을 확대해서 관련 산업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화웨이는 축산업 외에도 광산 같은 다양한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5G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인화, 자동화 구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7억 마리에 가까운 돼지를 생산하는데요. 세계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알리바바, 징둥 같은 여러 인터넷 공룡 기업들도 오래전부터 스마트 양돈 기술 개발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야, 돼지를 길러내는데 무인화가 가능하다니 참 네, 신기한 일이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화웨이는 그 미국 제재를 진짜 고강도로 받고 있으니까 다른 네. 기업들과는 진짜 상황이 좀 다른 그런 상황에 네.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화웨이가 양돈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 화웨이가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런던베이 화웨이 창업자는요, 며칠 전에 공개 행사에서 석탄, 철강, 음악 스마트 스크린, PC, 태블릿 PC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만은 의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창업자가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부쩍 강화된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공급망이 와해 수준에 이른 상황이어서 올해 화웨이의 경영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미국의 제재로 주력 제품인 이동통신 기지국에서부터 스마트폰에 이르는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 부품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화웨이의 대표적인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였던 스마트 사업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크게 위축되면서 화웨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날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진짜 많이 춥게 느껴지는데 미국에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닥쳐서 아주 많은 주에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25개 주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25개 주에 겨울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남부 텍사스주에서 북동부 메인주까지 3,200km 이른 지역 주민 1억 5천만 명 이상이 이번 한파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국립기상서비스는 현재까지
미국 국토의 70%에 눈이 내렸고 중부지방에 폭풍을 동반한 한파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 주민 5천여만 명이 섭씨 영하 18도 이하 강추위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사우스다코타주의 스폴스가 영하 26도, 미네소타주가 영하 39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한파 때문에 낙상, 차량 충돌 사고 등으로 4명이 이미 숨졌고요. 일부 주에서는 시민들에게 한파 때문에 위험하니까 도로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텍사스주에서는 주민 430만 명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캔사스주, 미리주에서는요. 추위로 전기 수요가 늘어나자 순환 반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하스는 걸프만 지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한파 때문에 정제 시설까지 가동을 멈춘 상태인데요.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텍사스주 겨울 한파는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한파라면서 굉장히 기록적인 적설량, 게다가 굉장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이번 한파는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이 제트기를 약화시키면서 북극의 아주 차가운 소용돌이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미국 전역에 한파가 불어닥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더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꿈꾸는 지구를 지켜라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남 기자님과 함께 지구촌 동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우리나라의 국견이자 명견으로 유명하죠. 진돗개. 오늘은 진돗개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진돗개의 불운한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진돗개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사랑 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유전자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큰 이상한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진짜 우리나라의 국견 아닙니까? 진돗개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그리고 뛰어난 기소 본능 그리고 용맹심으로 또 사냥을 잘하는 개로 이름이 높죠. 예. 네. 요즘 또 유튜브 많이들 보시면서 그 다른 나라에서 이 진돗개를 기르면서 정말 영리하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하다. 덩치는 크지 않지만 정말 용맹하다. 이런 것들이 막 더 기사화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 진돗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떻다고 좀 냉정하게 봐야 할까요? 예, 외국에서는 이렇게 환영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상황이 있어요. 유기견 보호소에 가면은 사실은 그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개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진돗개 혹은 진돗개 그 혈통이 들어간 진도 믹스견이거든요. 네. 제가 어제 그 농립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모든 유기견들이, 그러니까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품종과 그 다음에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사진까지 다 등록이 돼 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약 5,300마리의 유기견이 신고돼서 지금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80%인 약 4,500마리가 믹스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이 믹스견 중 대다수가 사실 진돗개의 혈통이 섞인 진도 믹스견입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순종견으로 사육이 되고 있지만 정작 육지로 나와서는 진돗개와 진도 믹스견이 혼합된 형태로 길러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진도 믹스견이라는 개가 동물 학대 현장에서 구조되거나 혹은 산이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기견으로 신고되고 그리고 또 어떤 개는 개농장으로 팔려가서 보신탕이 되고 이 개고기 한 근이
4,000원이라고 하는데요. 한 근당 4,000원의 삶을 살고 있다. 진돗개가.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지고 있죠. 아이고, 이게 드러난 통계로 또 그 수치로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더 좀 마음이 아파지는데, 아니, 진돗개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전락을 한 건지, 그 네. 이전으로 좀 거슬러 가보면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 국견이라고 추앙받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예, 사실은 이 진돗개라는 말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만 해도 진돗개라는 말이 없었어요. 예, 진돗개가 발견된 거는 1936년 경성제국대의 생물학 교수인 모릿 다메조가 진도에 가가지고 이 진도에는 진돗개라는 사냥개라는 품종이 있는데 전형적인 동아시아 계통의 개다. 근데 이게 일본의 순종견과 비슷하니까 한국과 일본의 내선 일체를 말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썼고 그게 조선 총독부에 보고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사실 진돗개가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진돗개가 자연스럽게 그 진도에서 품종이 형성된 거지 일종 아주 예전부터 유명하다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우리가 또 특수한 그 시절을 겪었으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쯤에 한반도에 살던 개들은 어땠을까요? 그때 다양한 토종개들이 있었습니다. 예. 진돗개를 비롯해서 풍산개, 삽살개, 동경개, 해남개 뭐 이런 개들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근대적인 의미의 품종 그러니까 인위적인 품종 교배를 통해서 네네. 나온 개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재밌었던 게 하나 있는데 약연박살령이라는 게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개들을 관청에 등록하게 하고 근데 등록하지 않은 개는 포획해서 사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광견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어떤 보건적인 조처였는데요. 네. 근데 이런 조처가 토종개가 멸종했다 이런 조처로 인해서 토종개가 멸종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개를 풀어 키우는 문화였거든요. 개들은 아침에 그냥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개들과 어울려 놀다가 저녁에 와서 그렇게 자고 뭐 이런 마을개였어요. 그런데 예. 나중에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군수물자가 부족하게 되니까 급기야 개를 동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만주전선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개를 잡아서 그 개 가죽으로 방한화나 방한복복 이런 아이고.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연박살령이 강견병 때문에 시행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군수물자로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전국의 개를 잡아서 가죽을 만든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진돗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좀 화를 면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기르던 함께하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그 물자로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썼던 거군요. 참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건데 진도는 그럼 지금 진돗개 혈통 보전을 위해서 아주 관리는 엄격하게 되고 있는 섬 내에서는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돗개 육성 관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법적으로 혈통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현재 한 17개 업체 정도가 진도에서 이제 진돗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진돗개 농장에서 나온 개들도 출산하면서 그 새끼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자를 등록하고 또 섬 밖으로 나가려면은 반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되면은 그 개들을 대상으로 혈통 검사, 그다음에 표준 체형 심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합격해야 돼요. 만약에 불합격하면은 원칙적으로 진도 밖으로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번식력이 다한 종견 이런 개들도 진도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래서 육지에서 들어온 트럭이 이렇게 딱 이런 개들을 딱 모아서 싣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지에서
진돗개라고 해서 조금 싸게 팔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개는 이제 개고기용으로 팔려가기도 아이고. 하고요. 이런 혈통 보존 방식이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뭐 외국에 비해서는 흔하지는 않죠. 이렇게 법적으로 따로 이제 보전을 하니까요. 예. 음, 그래서 1980년대만 해도 이런 혈통 보전 방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애견숍이 충무로에서 애견숍이 희성화하면서 네. 저기 보통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뭐 꼬리를 세우고 꼬리가 말린 개가 진돗개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요. 근데 이런 혈통 방식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인간이 만든 겁니다. 예. 진돗개가 이전부터 존재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계속 교배하고 개량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한 품종이 한 4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개 대부분도 19세기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게 거기 맞추려는 게 또 유행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개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상 19세기 이후에 계속 그렇게 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죠. 예. 그 일제강점기에 등록제 같은 걸 실시하고 나머지 개들은 그냥 막 잡았다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려견 문화가 정착이 됐잖아요. 이제 집집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정착된 게 진짜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은 텔레비전만 틀어봐도 반려견 맞아요.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반려견 문화가 정착된 건 채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반려견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애완견이라고 부렸죠. 그 애완견은 한자로 보면은 사랑 애자에 그리고 가지고 놀 완자. 사실 그런 걸 보면 이 개를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개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다시 진돗개 얘기로 돌아가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이런 문화의 혜택에서는 멀어져 있다. 이렇게 처음에 그 주신 통계만 봐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반려견 문화가 확산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 진돗개를 사람과 교감하는 게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진돗개는 싸나운 개라고 해서 경비견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더 그런 성향이 더 크고요. 사실 개라는 게 사람과 가까이 살면서 교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평생 이렇게 묶여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사나워질 수밖에 없겠죠. 진짜 아직도 경비견의 목적으로 묶어 네. 키우는 곳들이 사실 없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곳곳의 곳들에서 또 그렇게 길러지고 있을 텐데 그 고기로 팔린다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도 많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개들 중에 상당수가 진돗개와 진도 믹스견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입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중형견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몇 달 정도 지나면 안락사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진돗개를 전문으로 입양을 해서 그 다음에 사회화 교육을 시킨 다음에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단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진돗개들이 외국에서 살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정원이 딸린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신나게 뛰어놀고 공원도 보통 잘 돼 있어서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이런 거 보면은 외국에서 진돗개의 삶이 정말 말 그대로 개가천선이 되는 거죠. 네. 진돗개의 용맹성 근데 또 이제 덩치가 좀 있고 지금 우리 또 다 아파트 주거하니까 이 좀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데서 나오는 그 슬픔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네. 잘 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품종이나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개를 물건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그리고 특정 목적에 의해 가지고 소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요. 그런 문화를 조금씩 줄여야 되고 그리고 믹스견 그러니까 잡종견도 괜찮다는 인식이 좀 더 퍼져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지인이 시골 마을에 사는데요. 그 개는 뭐 진돗개는 아니고 시베리안 허스키인데 매일매일 이렇게 개를 산책시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진돗개나 진도 믹스견들 다 묶여서만 살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봤다고 그래요. 왜 개를 산책시키지? 그런데 그러다가 한 1년, 2년 정도 되니까 모두들 그 진도 믹스견을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켰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진돗개는 그냥 묶여 사는 개지 산책을 시키는 개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자그마한 변화들이 결국은 한데 모여져서 좀 현재 그 진돗개를 경시하는 문화를 좀 바꿀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아유, 오늘 이 얘기에서 많은 점을 좀 느끼고 좀 한 명씩 변화하는 게 또 진돗개와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도 낮고 바람도 더 찹니다. 경기 북부, 강원도, 충청, 전북, 경북 지방까지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춘천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갔고 전주 영하 6도, 광주도 영하 5도로 출발했는데요. 낮에도 춥겠습니다. 또 광주, 호남, 제주, 산지,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 호남, 경남, 서부, 제주에도 오후 늦게까지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농가나 어가에서 시설물 피해 없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 된 곳도 많으니까요.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도 건강하시고 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더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자, 코로나19 상황으로 늘 브리핑 시작하는데 설 연휴 이후에 조금 추세가 바뀐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400명대를 넘겨서 457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303명이 나왔고 비수도권에서도 126명이 나오는 등 13일 만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5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 간 전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산에서 설날 가족 모임을 가진 8명 중 6명이 그리고 충북 보은군에서도 설날 6명의 가족이 모여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도 가족 간 감염으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청주에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에서는 벌써 누적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 공장이 컨테이너가 길게 이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은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산밀 환경을 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남 신안의 지도에서도 13명이 확진됐는데요. 이들은 교회를 함께 다니던 신도들이었습니다. 백신 추가 확보 소식이 전해졌죠? 네, 정부가 노바백스와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계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 2,300만 명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오는데요.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그리고 노바백스 제품 2천만 명분입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달 말 처음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별도로 우리가 구매한 제품은 3월 말에 들어와서 2분기에 350만 명분이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을 합니다. 네. 이 노바백스는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임상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어서 어르신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추가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모두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군이 민간인 통제선에서 북한 주민인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어요. 네, 이군 당국이 어제 이 동해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 한 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제 새벽 4시 20분쯤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고요. 이에 군은 작전 병력을 투입해서 오전 7시 20분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남성이 체포된 곳은 군사분계선에서 무려 6k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거기까지 간 건지가 의문인데 해당 지역은 육군 22사단이 경계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이고요. 지난 2012년 이른바 노크기순 사건이 벌어진 곳이고 또 지난해 11월에는 이 기계체조를 한 경력이 있는 북한 남성이 철책을 뛰어넘어오기도 한 바로 그곳입니다. 이번에는 해상을 통해서 넘어온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부는 이 세부 사항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해안 경계를 포함해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지금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는 주장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서 그 일부 사찰 문건의 공개를 이끌어냈고 이후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보도가 되면서 이 정치권에서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찰당한 대상자가 1,000명에 이른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을 했고 박주영 국정원장이 이 민간인 사찰 사실을 인정하면서 네. 60년 불법 사찰의 흑역사라는 표현을 쓰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국정원은 정작 해당 문건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박지원 원장은 개인 신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수에게 공개를 하면 이 불법 소지가 있다면서 이 대신 정보위원회가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정원이 과거 정부의 사건을 들먹여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라면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후보가 당시 이명박 정부의 홍보기획관 그리고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박형준 후보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박형준 후보는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죠. 네, 그 이용수 할머님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버드 학생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게 돼 있는데요. 하버드 법대의 이 램지어 교수가 그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망언을 하자 이에 반박하는 학계와 학생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아시아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법대 학생회가 이용수 할머님의 증언을 듣기로 한 겁니다. 할머님은 증언 하루 전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본인이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라면서 이 시간이 없는 만큼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도와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국내 법원에 잇따른 배상 판결에도 일본의 태도는 그대로라면서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 그러니까 ICJ에 제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지 않으며 패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행위가 전쟁 범죄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또 할머니들의 증언이 기록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우리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면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더 듣겠다고 했고요. 일본 외무성은 논평을 삼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들을 때마다 좀 속이 상한데 네네. 부산의 한 철강업체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네, 그 어제 오후 5시쯤 이 부산 남구의 한 철강업체 원자재 제품 창고에서 일하던 50대 직원 A 씨가 이 무게가 6.3톤에 이르는 이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사고를 당했지만 병원에 이송하던 도중 숨지는 사고가 아이고. 발생했습니다. 이 동료들은 당시 비상 사이렌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 이 고인을 발견을 했는데요. 경찰은 고인이 천장 크레인과 커터칼을 이용해서 코일 포장지를 해체하다가 이 움직이는 코일 사이에 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보던 당시에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분들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산업재해가 인정이 됐어요?
네, 이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년 가까이 근무했던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는 이 지난해 4월 입주민 신모 씨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심 씨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 씨에 이어지는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한 달쯤 지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최희석 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경비 업무 중 입주민에게 받은 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 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산재 인정 사유를 밝혔는데요. 한편 앞서 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이 신모 씨에게 상해 그리고 보복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222님께서 유기견 믹스견 키우고 있습니다. 제발 어릴 때 예쁘다고 키우다가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하셨고요. 0357님 한우를 키웁니다. 날씨가 풀려서 송아지 보온조끼 벗겼는데 다시 입혔어요 하셨네요. 0961님 어머나 정상근 기자 스튜디오 나오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